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 2월 과정 그 공법 종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법을 보죠. 274페이지입니다. 주택법은 7문제가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 먼저 국민주택이라고 하는 게 일단 제일 먼저 나오죠. 국민주택. 일단 국민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주택 규모, 국민주택 규모는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국민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국가가 건설하거나 지자체가 건설하거나 LH가 누구냐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하거나 지방공사가 건설해서 공급하는 주택은 국민주택이다 이거죠. 두 번째는 국가라든가 지자체, 지자체의 재정으로 건설해서 공급되는 주택이면 국민주택입니다. 물론 규모는 85 이하여야 한다는 건 당연한 전제 조건이고요. 세 번째로서 주택도시기금, 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았어요. 자금 지원을 받아서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이면 국민주택이다. 그런데 시험 문제가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일부 지원받아 이렇게 낸 적이 있습니다. 일부 지원받았다. 일부 지원받은 것은 국민주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건설 자금을 전부를 지원받아야 돼. 일부 지원받으면 국민주택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오른쪽에 275페이지 쪽에 그 가운데 양가로 3번에 보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이걸 갖다가 아파트를 갖다가 분양을 했는데, 이 공동주택, 이 아파트가 되겠는데, 이거를 분양을 할 때 한 40평 이렇게 분양을 했습니다. 분양을 했는데 지금 그 주택의 일부 공간을 막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는 주인 세대가 이렇게 32평, 그 다음에 이쪽에 공간을 막아서 8평을 세를 놓는다 이거죠. 그 다음에 뭐 30평에 10평 이렇게 세를 놓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8에 12평 이렇게 세를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막아서 각각 따로따로 생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출입구하고 현관, 복도, 이걸 욕실과 부엌을 따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출입구와 욕실, 화장실, 욕실과 부엌 이걸 따로 설치해서 각각 독립되게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요 부분을 갖다가 구분 소유할 수 없다. 이게 특징입니다. 구분 소유가 안 된다. 구분 소유가 안 된다는 것은 구분 등기할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구분 등기가 안 되니까 그냥 40평 이렇게 이 전체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묶든 그냥 40평 자체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하는데, 주로 이제 대학가 근방의 아파트들을 이렇게 분양할 수 있어요. 주로 많이 대학가 근방에서 이렇게 해서 요거 세를 놓는데 뭐 50만원, 60만원 이렇게 세를 놓거든요. 여기를. 자, 그럼 거기 한번 보세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인데,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내부 공간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해서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구분된 공간의 일부에 대해서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자, 거기가 중요한 겁니다.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이라고 하는 데가 포인트입니다. 없는, 특히 없는이. 그래서 여기 박스 1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과 부엌과 현관을 설치하고 여기 이렇게 독립되게 현관을 따로따로 설치를 해야 된다. 부엌도 욕실도 이렇게 따로 설치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6페이지 쪽으로 가서 거기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이 말이 등장을 했네요.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이거죠. 도시형 생활주택의 특징은 300세대 미만이라는 거예요. 300세대 미만 그랬으니까 뭐가 되냐 그러면 299세대까지 건축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 자,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는 말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다 이거죠. 85제곱미터 이하다. 국민주택 규모.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이니까 글자 그대로 도시지역에 건설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지금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세 가지로 되어 있냐 했더니 아파트형 도시형 아파트형 주택이 있는 거죠. 아파트형 주택이다. 그 다음에 단지형 연립, 그 다음에 단지형 다세대. 자, 단지형 아파트형 주택을 보니까 뭐라고 되냐 그러면 지하층 세대를 구성하면 안 된다. 지하층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해야 되니까 욕실과 부엌 뭐 이런 거 당연히 현관 따로 설치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 것이고요. 단지형 연립에 보면은 원래 이게 연립이니까 층수가 4계층 이하이면서 660제곱미터 이하죠. 그러면 4계층 이하여야 되는데 단서가 하나 붙어 있어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거기 박스에 이렇게 되어 있죠. 5계층까지 할 수 있다. 원래 5계층이 되면 아파트거든요. 근데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는 한 층을 더 올려서 5계층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단지형 다세대인데 단지형 다세대도 여기에 4계층 이하이면서 660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으면은 층수를 5계층까지 할 수 있다고 단서가 붙었죠. 5계층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단서가 붙어 있으니까 아주 특이한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게 그렇게 크게 시험 문제 나올 부분은 아닌데 그 밑에 나오는 파란색 2번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복합 형태다라고 하는 거. 복합 형태라는 것은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그 외의 주택, 일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이제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 그게 이제 정답이 될 수 있는 건데 그 양가로 1번입니다. 파란색 2번에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그 밖의 주택이라고 하는 걸 비추셔보세요. 그럼 그 밖의 주택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일반 주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반 주택은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그 밑에 박스가 있는데 박스는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그러니까 원래는 함께 건축할 수 없지만 그 박스에 해당되는 경우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 일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다고 박스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함께 건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거점유율이 85%를 초과한다. 초과 동그라미. 초과하는 주택을 1세대를 함께 건축한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은 국민주택 규모니까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단 말이죠. 이렇게 85 이하. 85 이하여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필로티로 해가지고 지금 했는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여기에 뭐 201호, 202호, 203호,
204호 이렇게 얘기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지어놨어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201호, 202호, 203호, 204호 이렇게 뭐 그러면 이게 304호라고 하고 이게 404호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85 이하라는 거죠. 85 이하. 근데 여기는 이제 이렇게 두 개만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제 501호, 502호 이렇게 두 개만 만들어 갖고 이렇게 해서 요 두 개는 85를 갖다가 초과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가 되냐면 도시형 생활주택인 거예요. 여기까지는 도시형 생활주택. 85를 갖다가 여기는 초과를 했단 말이에요. 초과했으니까 일반 주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과 85제곱미터 초과하는 일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한 세대를 이룰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1번이죠.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거주민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은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2번. 그 2번을 조심하셔야 돼요.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그걸 형합치입니다.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다.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아파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 도시형 생활주택 외라고 하는 말은 일반 주택이라는 소리인데, 그래서 아파트형 주택과 그 다음에 일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단 어디에서?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그 장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장소. 그 장소를 좀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과 이번에 하나의 건축물은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는 과 아파트형 주택은 함께 건축할 수 없다. 그럼 요거죠. 그래서 아파트형 주택과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다세대 이렇게 한꺼번에 같은 장소 안에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이렇게 함께 건축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준주택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했습니다. 준주택이다. 준주택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주택은 아니지만 주택에 준한다 라는 것입니다. 주택에 준한다. 그래서 그 박스에 있는 게 4개다 보니까 그게 시험 문제가 오지선다로 4개가 좋아서 그런지 그거 좀 자주 내요. 그래서 이걸 암기할 때 그냥 이렇게 오노 다기 이렇게 암기를 할 겁니다. 오노 다기. 그 박스 아래 4번에 오피스텔, 3번에 노인복지주택, 그 다음 2번에 다중생활시설, 그 다음 1번에 기숙사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위로 4번에서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 오피스텔의 오, 노인복지주택의 노, 그 다음에 다중생활시설. 다중생활시설이 뭐냐면 하숙집 같은 겁니다. 하숙집, 뭐 하숙집이라든가 고시원 같은 겁니다. 다중생활시설, 기숙사. 그래서 그걸 줄여서 오노 다기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77페이지 첫 번째 박스에 있어요. 277페이지 쪽에 거기 준주택 박스에 거기 박스 1번에 그 기숙사의 기 동그라미, 그 다음에 거기 2번에 다중생활시설의 다 동그라미, 3번에 노인복지주택의 노 동그라미, 4번에 오피스텔 오 동그라미. 그래서 그 4번서부터 위로 거꾸로 올라오면 오노 다기가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해오냐 그러면 옛날에 무슨 스케이트예요 그게? 피겨 말고 링크 이렇게 도는 거? 아이스 말고 그리고 이게 스케이팅 중에서도 왜 이렇게 트랙을 조그맣게 하고 도는 거 있잖아요. 이번에 그 올림픽에서 금 따고 그랬잖아요. 쇼트트랙. 그 쇼트트랙에서 그 남자에서 옛날에 미국인 선수 오노가 다리를 걸어서 그 한국 선수를 넘어뜨려 가지고 그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 선수가 금메달 땄지만 나중에는 그 박탈됐죠, 그게. 그래서 그 오노라고 하는 선수예요, 오노. 그래서 오노가 다리를 걸었다 이 말이에요. 오노 다기.
그렇게 해서 암기를 합니다. 준주택. 박스 있는 거 그 4개이기 때문에 오노, 다기 이렇게 암기하면 되겠다 이 말이죠. 자, 그까지 일단은 정리를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가서 보시냐면은, 거기 279페이지입니다. 자, 279페이지에 보니까 거기 부대 시설하고 복리 시설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부대 시설은 본 건물의 향상을 위해서 본 건물과 함께 축조가 되어지긴 했지만 분양은 되지 않는 겁니다. 부대 시설을 보니까 주택에 딸린 시설이나 설비다. 그래서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주택단지 안에 도로와 건축설비 거기 이제 쭉 밑줄 쳐보세요. 주차장, 박스 안에 들어있는 거,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주택단지 안에 도로와 건축설비 요게 부대 시설이고 본 건물의 기능 향상을 위해서 본 건물과 함께 축조되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복리시설인데 복리시설은 입주자의 후생복리 편익증진시설이에요. 여기서 애 키우거나 사람 관련 시설이거나 애 키우거나 사람 관련 시설이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주택단지 입주자 중에 생활복리를 위한 시설인데 어린이부터 애 키우는 데 필요하죠.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 요 근린생활시설은 뭐냐면 아파트 단지 내의 상가를 말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 그 다음에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이런 거 경로당, 사람 관련 시설이 되죠. 자,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장한 거 280페이지에 보니까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했습니다. 리모델링. 이 리모델링은 지금 공동주택의 그 노후 억제 기능 향상을 위해서 뭐하냐 했더니 대수선을 하거나 또는 일부 중축을 하는 걸 말합니다. 그럼 일부 중축은 얼마큼 중축하는 것을 말하냐 했더니 주거 전용 면적 전용 면적의 10분의 3 이내에서 중축이 허용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지금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미만이다. 85제곱미터 미만인 주택은 10분의 4 이내까지 중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수직 중축형 리모델링이 있고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은 요것은 100분의 15만큼 세대수를 증가할 수 있다. 그럼 결론적으로 100세대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15세대, 200세대면 30세대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 세대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그 다음에 수직 중축형인데 수직 중축형 리모델링입니다. 수직 중축형 이 리모델링은 요것은 15층 이상일 때는 몇 개 층을 수직이니까 위로 올린다는 거죠. 몇 개 층을 올릴 거냐 했더니 3개 층까지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14층 이하다. 14층 이하인 주택은 2계층까지 수직 중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공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밑에 보니까 공구. 그 밑에 박스에 보니까 공구가 있는데 그 공구라고 하는 말은 이제 뭐냐 그러면 지금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있으면 이 아파트 단지를 갖다가 이렇게 109, 209 그 다음에 이렇게 309, 409 이렇게 각각 공구를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구별로 300세대 이상으로 분할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공구별로 각각 몇 세대 이상이라고요? 300세대.
박스 안에 들어 있습니다. 각각 300세대 이상이어야 한다. 공구별로 각각 300세대 이상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공구별로 착공신고, 공구별로 착공신고와 공사 끝났을 때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다. 각 공구별로 착공신고도 따로 하고 사용검사도 각각 따로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공구 간 경계를 설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구 간 경계를 설정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공구 간 경계의 설정은 이게 폭이 몇 메타 이상이나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6m 이상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공구 간 경계는 폭을 얼마큼 하라고요? 6m. 공구 간 경계는 폭을 6m 이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설치한다든가 또는 도로를 설치한다든가 또는 조경을 한다든가 어린 놀이터라든가 이런 걸 설치해서 각 공구 간 경계를 6m 이상으로 경계를 설정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정도 보신 상태에서 이제 프린트물을 보도록 합니다. 지금 방금 전에 정리한 건 280페이지 하단부에 있어요. 280페이지 하단부 박스 안에 방금 전에 설명한 내용이 다 주르륵 다 나옵니다. 자, 그러면 1번을 볼게요. 프린트물 1번입니다.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서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 국민주택이다. 오더 엑스다. 여기 봐, 여기 국가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 건설되는데 그게 주거 전용면적이 85 이하이면 뭐가 된다? 국민주택이다. O 맞고. 자, 그 다음에 거기 3번입니다. 어린 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은 거주자를 위한 필요한 시설은 뭐라 부른다? 복리시설이라 부른다. 뭐라 부른다고요? 복리시설이라 불러요. 자, 그 다음에 7번을 보겠습니다. 7번.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가로에 해당되는 주택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무슨 주택이에요? 여기 봐, 여기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으로서 무슨 주택이다? 국민주택 규모죠. 국민주택 규모.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는 건 주거주민적 85 이하라는 소리죠. 그 7번에 300세대 미만, 그러니까 299까지라는 소리고요. 그래서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어디에 건설해야 돼요? 여기. 도시지역에 건설해야 돼요.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아파트형 주택인데 전용면적은 얼마 이하다? 85 이하다. 85. 예,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8번.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1단의 구역으로서 착공신고와 무엇을 별도로 수행할 수 있어요? 여기. 공구란 착공신고와 뭐를 별도로 수행한다고요? 사용검사. 착공신고와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다. 착공신고와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하고, 공구별 세대수는 몇 세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여기서는 공구별 세대수는 몇 세대? 300세대. 300세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면 공구 간 세대수를 나누려고 그러면 전체 세대수는 몇 세대가 나와야 돼요? 600세대가 나와야 109, 209를 300세대씩 나누지. 그러니까 공구별로 109, 209로 나누려면 전체 세대수는 일단 몇 세대 이상이라야 공구 간 공구로 나눌 수 있다? 600세대 이상이 돼야 공구 간 구분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109 간 세대수가 몇 세대예요? 300세대. 그럼 109, 209 합해갖고 600세대가 나와야 공구로 구분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4번입니다. 프린트물 뒤집어서, 자, 프린트물 뒤집어서 봅니다. 프린트물 뒤집어가지고,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구분된 공간의 일부에 대해서 구분 소유할 수 있는 주택이다. 오더 X다?
자, 여기 봐, 여기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여기 써놨습니다만 구분 소유가 돼요, 안 돼요? 여기 안 된다고 돼 있네, 여기. 구분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구분 소유할 수 없다. 왜냐 그러면 40평을 통째로 등기를 해놓은 곳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여기 8평, 10평, 12평은 따로 등기가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구분 소유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25번입니다. 25번.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는데 종류가 4가지가 있다. 그래서 여기 준주택은 어떻게 해온다고요? 오노 다하기. 오가 뭐다? 오피스텔. 1번 오피스텔. 2번 뭐라고요? 노인복지주택. 2번. 3번 다가 뭐야? 다중생활시설. 다중생활시설은 하숙집이라든가 고시원 이런 걸 얘기한다. 다중생활시설. 그 다음에 4번의 기는 뭐다? 기숙사. 요 4가지는 준주택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26번에다가 별별 2개 치고 요게 시험 문제가 매우 많이 나오니까 완벽하게 다 통째로 숙지하셔야 돼요. 리모델링이란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해서 대수선 내지 중축하는데 주거적 면적 얼마 이내에서 그 일부 중축을 허용한다. 여기 주거적 얼마 이내에서 10분의 3. 일부 중축을 하는데 주거적 면적 얼마까지만 중축을 허용한다고요? 10분의 3. 10분의 3 이내에서만 가능하고 다만 그게 주거적 면적이 85 미만일 때는 얼마까지 가능하다? 여기 써놨습니다. 주거적 면적이 85 미만일 때는 얼마까지 된다? 10분의 4까지 중축이 가능하다. 수직 중축형 리모델링의 경우는 층수가 가로층 이상인 경우는 3계층까지 중축할 수 있다. 그럼 3계층까지 중축하기 위해서는 층수가 몇 층 이상이 돼요? 여기 수직 중축형 리모델링은 3계층까지 증축할 때는 몇 층 이상? 15층 이상일 때 위로 3계층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 지금 거기 25분에 안 나온 게 여기 안 나오는데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은 얼마까지 된다? 100분의 15, 13대를 증가시킬 수 있다. 이것도 참고로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거기까지 쭉 정리가 되어졌네요. 자, 이제 어디로 가서 볼 거냐면은 281페이지 쪽으로 갑니다. 281페이지 쪽으로 갔더니 뭐가 등장을 하냐면 281페이지 쪽에 거기에 지금 사업 주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했어요. 주체는 주체는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등록 사업자하고 그 다음에 비등록 사업자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등록을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등록을 할 거냐 그랬더니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라. 그럼 어떤 경우에 등록하느냐 그랬더니 연간. 자, 연간이라고 하는 바는 1년에 이런 뜻입니다. 연간 단독주택 20호 이상을 건설하는 자 등록을 해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두 번째, 연간 공동주택을 갖다가 20세대 단 도시형 생활주택일 때는 30세대 이상을 건설하는 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서 연간. 여기서 연간이라는 말은 1년에 이런 뜻이죠. 대지 조성사업. 이 대지 조성 사업을 갖다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을 하는 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1년에 20호, 1년에 20세대, 그 다음에 1년에 1만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면 등록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등록을 안 해도 된다. 여기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안 해도 된다라는 케이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연간 20호, 연간 20세대, 연간 1만 이상의 대지를 조성하 주택을 건설함에도 불구하고 비등록이냐 했더니 공공은 등록 안 합니다. 누가 공공이냐? 국가와 지자체,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줄여서 LH, 그 다음에 지방공사. 지방공사는 울산도시개발공사, 부산도시개발공사, 경남도시개발공사 이런 거를 지방공사라 그러고, 이자들은 연간 25, 연간 20대, 연간 1만 이상의 대지를 조성해도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서 공익법인도 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료로 집을 지어준다든가 수리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조합. 이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뭘 하냐 그랬더니 공동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공동사업을 갖다가 시행을 할 때, 그럴 때 이 주택조합이 등록을 안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고용자가 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을 시행할 때 이 고용자가 등록을 안 해도 된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교재 한 장을 넘겨서 282페이지입니다. 그 282페이지 맨 꼭대기 보니까 등록 기준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그 박스 1번에 보니까 자본금이 3억. 자, 3억을 동그라미에서 위를 뽑아가지고 법인이라고 쓰세요. 그래서 자본금이 3억은 법인이고 개인은 6억이어야 됩니다. 다시 개인은 얼마라고요? 6억. 그럼 3억짜리가 누구라고요? 법인이 3억입니다. 자, 박스 2번. 그러니까 여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기 위해서 자본금이 그렇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법인은 3억, 개인은 6억. 그 다음에 2번에 주택 건설할 때는 건설 분야 기술자 1인, 대지 조성은 토목 기술자 1인 이상이 필요하고, 사무실 면적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 장비를 갖출 수 있는 면적이면 된다. 그러면 사무 장비를 갖출 수 있는 면적이면 된다 그랬으니까 우리 집 거실을 사무실로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우리 사시는 거실에다가 컴퓨터 놓고 팩스 놓고 전화기 놓으면 그러면 사무실 등록이 가능해요. 자기 주택의 거실을 사무소로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거기 사무 장비만 갖출 수 있으면 되니까 별도로 사무실을 구하지 않아도 돼요. 생각을 너무 이렇게 꼭 사무실을 구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 그냥 거실을 사무실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단은 거기까지 관련 내용을 쭉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 285페이지인데 거기 285페이지 보니까 주택조합이 나왔어요. 자, 거기 들어가기 전에 프린트물 하나를 보고 가겠습니다. 자, 9번을 하나 볼게요. 프린트물 9번입니다. 연간 가로호, 연간 가로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자는 등록을 했는데 연간 얼마 이상이면 등록해요? 연간 20호, 20세대 이상 주택 건설 사업을 하는 자, 또는 연간 얼마 이상의 대지 조성하는 자 등록해야 돼요? 연간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등록을 해야 되는데 가로에게 등록하라. 가로가 누구예요? 여기 써놨네. 누구한테 등록하라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된다. 국토장에게 등록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정도까지 보셨고, 자, 이제 어디로 가냐면 285페이지 쪽으로 와서 주택조합이 등장을 했습니다. 주택조합입니다. 주택법에서 주택조합이 나왔는데
우리 공법에서 조합이 3번 나와요. 어떻게 3번 나오냐면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조합, 그 다음에 정비법에서 정비조합, 정비조합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을 정비조합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주택법에서 지금 주택조합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법에서 조합이 모두 몇 번 나오냐면 3번 나왔어요. 물론 이제 1, 2월 한 번 들었으니까 기억이 없을 텐데 3, 4월에 또 하고 5, 6월에 또 하고 계속 할 건데 이 3가지 조합을 비교해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조합이 3개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어떻게 3개가 있다고요? 도시개발조합, 정비조합, 뭐가 있다고요? 주택조합. 이렇게 3가지의 조합이 있다. 도시개발법에서는 도시개발조합,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주택법에서는 주택조합이 있다. 그래서 조합이 크게 3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택조합에는 첫 번째로서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게 있어요. 지역주택조합이다. 이 지역주택조합은 동일한이란 말은 같은 지역에 6월 이상 거주를 하면 돼요. 그러면서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또는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를 갖다가 이하를 한 채 소유한 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주택 세대주도 되지만 주택이 한 채 있어도 되는데 85 이하 한 채를 소유한 자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사항은 뭐냐면 동일한 지역, 같은 지역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울산에서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한다. 울산에서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한다 그랬을 때 양산에 있는 사람이 와서 조합원이 될 수가 있어요. 부산에서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한다. 그럼 창원 사람이 와서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은 같은 지역으로 봅니다. 부울경을 동일한 지역, 같은 지역으로 봐요. 자, 그럼 말을 바꿔서 대구에서 지역주택조합을 모집한다. 포항 사람이 와도 되고 안동 사람이 와도 돼요. 대구, 경북은 같은 지역, 동일한 지역으로 보는 겁니다. 이해됐죠? 울산 지역주택조합, 울산 사람만 오는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 부산, 울산, 경남은 부울경은 뭐로 본다고요? 하나의 지역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의 지역. 지금 대구, 경북도 지금 통합한다고 난리 났죠? 같은 지역이야, 같은 지역. 저기 전남, 광주도 지금 하나의 지역으로 보거든요. 거기도 통합한다잖아요. 왜? 같은 지역이니까. 그렇게 통합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 인터넷이 너무나 발달한 상태에서는 그렇게 쪼개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지방의회 의원을 다 따로 두면 세금만 많이 나가. 그냥 통합해버리면 지방의회 의원들 세비 안 줘도 돼요. 그렇게 지방의회 의원들한테 세비를 줘가면서 그 지방의회 의원들이 세비가 3,600만 원 나가거든요. 한 1인당 1년에 3,600이 그러면 한 달에 300만 원씩 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별도로 또 이거 필요하는 데 쓰라고 경비도 한 달에 100만 원씩 또 따로 줘요. 또 뭐 이런 거 저런 거 잡비하고 기름기값 넣고 그렇게 하라고 또 100만 원짜리 카드 하나씩 다 줍니다. 한 달에 100만 원까지 또 쓸 수 있어요. 또 카드를. 그럼 뭐 어떻게 보면은 3,600만 원 그대로 다 남는다고 할 수도 있어. 심하게 얘기하면은. 그거 굉장히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다 줄일 수 있어요. 지금 사실 여기 울산 남구의회 따로 있고 중구의회 따로 있고 동구의회 따로 있는데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그냥 울산시 의회 하나만 딱 두면 되거든요. 근데 중구의회 따로 남구의회 따로 왜 그런 일본에서 만들어 놓은 그 제도를 지금 낡은 제도를 아직까지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좀 빨리 통합을 해야 된다, 그걸. 근데 이제 그게 다 헌법 개정 사항이다 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지지부진해서 계속 그래. 지지부진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거 지방의회만 없어도 세금 낭비를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아니, 이게 울산시 의회 하나만 딱 있으면 중구 대표자 2명, 남구 대표자 2명, 뭐 이렇게 이 정도만, 아니 2명, 3명, 요 정도만 두면 되거든. 요런 식으로만 두면 충분해. 2명, 각 구마다 각 구에 2명, 3명만 두면 충분히 된단 말이죠. 자,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직장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이 되겠는데, 예, 직장주택조합이다. 이 직장주택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같은 직장에 근무를 하면 되는데, 여기서 동일한 같은 직장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기관이라든가 국가기관, 지자체, 법인 이걸 말합니다. 그러면서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 한 채를 소유한 자, 그래서 무주택 세대주 또는 85 이하를 한 채 소유한 자, 여기도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서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되겠는데,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공동주택, 이 공동주택을 갖다가 소유한 자입니다. 자,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뭐가 건물이 있어야 리모델링을 하죠. 맨 땅에 해당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현재 공동주택을 가지고 있어야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요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은 새로 짓는 거고요. 요거는 새로 짓는 거고, 요건 있는 거를 리모델링 하는 거고, 구분이 좀 필요해요. 그 다음에 복리시설을 갖다가 복리시설을 소유한 자, 복리시설을 갖다가 소유한 자도 이렇게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복리시설 중에서 분양할 수 있는 게 2개가 있어요. 뭐하고 뭐가 분양이 가능할까요? 아까 복리시설이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이 뭐라 그랬어요?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인데, 상가는 분양할 수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유치원도 분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리시설 중에서 분양할 수 있는 거 2개, 근린생활시설하고 유치원 2개는 분양이 돼요. 근린생활시설은 아파트 단지 내 상가니까 분양이 되는 거고, 유치원도 분양할 수 있어요. 그 나머지 외에는 분양이 안 되죠. 왜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니까. 복리시설 2개는 분양이 되니까 그걸 소유한 자도 리모델링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조합원을 모집하려고 그래요.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주택건설 대지 면적의 50% 이상을 갖다가 확보하고 난 다음에 조합원 모집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그리고 공개 모집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이죠. 그래서 지금 조합원 모집을 하는데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되는데, 주택건설 대지 면적의 50% 이상의 사용 권한을 확보해야 됩니다. 요게 사용 권한 50% 이상의 사용 권한을 확보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 신고하고 공개 모집하라. 공개 모집. 단 공개 모집에 대한 예외가 있는데, 지금 조합원을 모집했는데 결원, 그러니까 숫자가 모자라요. 뭐 사망이라든가 탈퇴 등으로 인해서 사람 숫자가 모자라니까 그걸 결원이라 그래요. 결원이 생겨서 추가 모집을 하려고 한다. 추가 모집.
추가 모집을 할 때에는 이거는 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신고하지 않고 어떡하냐? 선착순 모집할 수 있어요. 자, 우리 교재와 관련해서 어디를 좀 보시자면 일단 287페이지를 먼저 볼게요. 287페이지에 그 상단부 3번 네모에 보면 주택조합의 구성원 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287페이지 상단부 3번 네모. 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제외한다. 그걸 현관변 치세요. 조그만 글씨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제외한다. 그러면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제외하면 뭐가 남아요? 여기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제외하면 뭐가 남아요?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두 개가 남죠.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제외하라 그랬으니까 요거를 제외하고 나면 뭐가 남는다?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은 설립 인가받은 날로 미줄칩니다. 설립 인가받은 날부터 사용검사를 받는 날까지 박스 안에 1번 주택건설 예정세대수의 두 번째를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해야 된다. 2번 그런데 그 50%가 20명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거. 단 요 규정은 어디에다는 적용하지 않는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적용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그 박스의 규정은 어디에 적용 안 한다고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조합원이 20명 미만이라도 구성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금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은 조합원 수가 50% 이상으로 하는데 그 50%가 20명 이상이어야 되는데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제외한다 그랬으니까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20명 미만이라도 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구성할 수 있다. 제외한다고 돼 있으니까 그게 해석이 안 돼서 문제를 놓친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거기를 형광펜을 쳐놓으라 그런 거란 말이에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단서 조항이 그러니까 그렇게 공법에서 조그맣게 써놓은 게 정답이 된단 말이에요. 쬐끄맣게 써놓은 게. 그런 걸 조심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288페이지로 갑니다. 288페이지가 조합원을 모집하라고 되어 있는데 조합원 모집이 공개 모집인데 원칙이 신고란 말이 나왔어요.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 형광펜 칩니다. 지역주택조합하고 직장주택조합이다. 그러면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소리고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 조합원을 모집하는 자는 해당 주택 건설대지에 미줄칩니다. 50% 이상의 사용권은 자 이거네요. 50% 이상의 뭘 확보해야 된다고요? 사용권은. 사용권을 확보하고 시장군수청에 뭐하고? 신고하고 공개 모집 방법으로 조합원을 뭐 해야 된다? 모집할. 이거 그래서 조합원을 모집하는데 공개 모집해야 되는데 신고하고 공개 모집하는 단 대지 면적의 사용권원의 50% 이상을 확보를 하고 난 다음에 사용권을 50% 이상을 확보하고 나서 신고하고 공개 모집하라. 그런데 2번에 보니까 예외가 나왔어요. 공개 모집 이후에 결원 숫자가 모자라요. 그래서 결원을 충원할 때 재모집할 때 예외적으로 뭘로 한다? 선착순. 공개 모집 이후에 조합원이 사망하거나 자격 상실, 탈퇴 등으로 인한 결혼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갖다 재모집할 때는 여기 써놨습니다. 신고하지 않고 무슨 모집한다고 써놨어요? 선착순 모집한다. 신고하지 않고 선착순으로 모집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89페이지 쪽으로 갔어요. 289페이지 쪽으로 가니까 조합 설립에 대해서 인가를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조합 설립에 대해서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건설 대지면적 대지면적입니다. 대지면적의 80% 이상의 사용권을 갖다가 확보해야 되고 더 나아가 소유권을 갖다가 15% 이상의 소유권을 갖다가 확보해야 됩니다. 자, 그럼 두 개가 나오네. 뭐냐? 사용권은 얼마큼 확보해야 된다고요? 80% 이상. 그 다음에 그 소유권을 얼마큼 확보해야 된다? 15%. 두 개가 동시입니다.
조합 설립,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가려면 대지 면적의 80%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하고 대지 소유권의 15% 이상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설립 인가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설립 인가를 받지만 단 이게 등기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 주택조합은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기 때문에 등기는 하지 않습니다. 자,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이런 얘기했어요. 조합이 3번 나온다. 그럼 도시개발조합하고 정비조합, 재개발, 재건축조합은 인가받고 등기를 해야 돼. 다시. 도시개발조합하고 재개발, 재건축, 정비조합은 인가받고 30일 내 등기를 해야 되는데 주택조합은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 좀 비교를 해서 나오니까 구분이 필요하고, 이 이야기는 3, 4월에 또 하고 5, 6월에 또 하고 7, 8월에 또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들어서는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몇 번 반복해서 또 할 거니까 보시고. 그러면 여기 지금 설립 인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예외가 있어요. 어떤 예외가 있느냐 그랬더니 여기 요 직장주택조합이 국민주택을 갖다가 공급을 받으려고 한다.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설립하는 경우는 이럴 때는 신고를 하고 설립을 해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자, 다시 합니다. 조합 설립은 원칙적으로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인가받는 거에 대한 예외로서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 직장주택조합에 한해서 국민주택을 공급받게 설립하는 경우는 인가를 받지 않고 신고한다. 자, 교지 한 장 넘겨서 290페이지 꼭대기를 봅니다. 자, 290페이지 꼭대기 보니까 조합 설립 신고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밑줄 치세요.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한다. 그럴 때는 시장, 군수구청장에 뭐하라고 써놨다고요? 신고. 그러니까 여기 써놨습니다. 직장주택조합이 국민주택을 공급받게 설립하는 경우는 요 때는 인가를 받지 않고 뭐하고 설립할 수 있다? 신고하고 설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4번에 보니까 그 4번에 파란색 4번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인가 신청 요건 나왔습니다. 거기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할 때는 거기 밑줄 칩니다. 각동 구분 소유자의 의견에 과반수의 동의, 동그라미 치나 과반수 동의. 그 다음에 전체 구분 소유자 각 3분의 2, 동을 리모델링 할 때는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다. 자, 그거 잠깐만 볼게요. 현재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리모델링은 현재 공동주택을 가지고 있어야 리모델링이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은 새로 짓는 거예요. 새로 건설해야 돼. 근데 리모델링은 있어야 리모델링 하는 거니까 공동주택을 소유한 자가 리모델링을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그럼 공동주택을 소유한 자가 동의를 해야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101동이라고 하고 이게 102동이라 하고 요게 103동이라고 했을 때 그럼 101동 전체 구분 소유자 101동에 얼마큼 동의받아야 해요? 과반수. 101동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라. 그 다음에 102동 얼마큼 동의받아야 돼요? 이것도 과반수예요. 각 동별이기 때문에 과반수. 103동 얼마 받아야 해요? 과반수. 그 다음에 이 101동, 102동, 103동 전체 구분 소유자 얼마큼 동의받아야 돼요? 3분의 2. 이거였어요. 그게 지금 거기 방금 전에 얘기했던 리모델링, 그 공동주택을 리모델링 했을 때 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 과반수 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101동에 과반수 동의를 받았어요. 그럼 나머지가 동의 안 한 자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리모델링 조합 결의에 동의 안 한 자에게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생겨요. 동의를 갖다가 안 한 자가 있으면 동의 안 한 자에게 그러면 그 아파트 사줄 테니까
팔고 나가세요 라고 하면서 여기 매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로 사줄 테니까 팔고 나가 이걸 요구할 수 있는데 그 중간에 양가로 3번이 있습니다. 그 양가로 3번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매도 청구라고 하는 말이 나왔죠. 리모델링 조합이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 동의를 확보한 후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해서 매도 청구 팔고 나가시오 이렇게 요구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 보셨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291페이지 꼭대기입니다. 꼭대기에 보니까 사업계획 승인 신청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요겁니다. 지금 여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으면 요 조합 설립 인가 받고 2년 안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때로부터 2년입니다. 2년 이내에 뭘 해야 되냐 그랬더니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라. 거기 꼭대기에 있죠.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라. 조합 설립 인가 받고 2년 안에 여기 2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을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을 해야 된다 이거. 자, 그 다음에 거기 중간입니다. 291페이지 중간에 9번입니다. 9번에 보니까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교체와 신규 가입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요겁니다. 요 직장주택조합과 지역주택조합, 그럼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이 요게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어요. 조합 설립 인가 인가 이후부터는 조합원을 갖다가 중도 교체한 거나 중도 교체를 한다거나 신규 가입을 시킬 수 없다. 그래서 중도 교체, 신규 가입 안 된다. 그러면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이 언제부터 이게 안 된다고요? 조합 설립 여기 조합 설립 인가, 설립 인가 이후부터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은 조합원을 중도 교체하거나 신규 가입시킬 수 없다. 여기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아주 많이 틀려요, 이게. 그래서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92페이지를 봅시다. 자, 292페이지에 거기 11번에 보니까 조합 총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292페이지 하단부에 보니까 총회 의결을 거치는 경우는 조합원이 밑줄입니다. 조합원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된다. 이게 원칙입니다. 10% 이상이 출석하라. 다만 창립총회 형합했습니다. 창립총회하고 그 박스 안에 9개, 그럼 창립총회까지 해서 10개인데 그 10개일 때는 총회 형합했습니다.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됩니다.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라.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라. 자, 박스 1번에 조합 규약을 변경한다. 3번에 자금 차입과 그 방법과 이자율과 상환기간, 그 3번을 별별치세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의. 자, 외의에 대해서 그걸 동그라미에 곱해줍니다.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고 한다.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따로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총회 20% 이상의 출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본 상태에서 이제 프린트물을 보고 좀 쉬겠습니다. 자, 20번입니다. 예산으로 정한 사항으로서 조합원에게 2번 문제예요. 예산으로 정한 사항으로서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은 조합원 20% 이상이 직접 출석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자, 요거 2번에 별별 2개 칩니다. 자, 요 내용 옳다, 맞다, 틀리다. 이게
깔딱하면 잘 틀려요. 이거 틀린 사항입니다. 이거 왜 틀렸냐? 예산으로 정한 사항이 아니라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의 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이에요. 왜 예산으로 정한 사항 말고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일 때 그때 20% 이상이 출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험장 가면 거의 안 보여요. 이런 것들이. 그래놓고 본인은 맞췄다 그러고 의양양하고 나왔는데 아주 그냥 이런 거 놓치게 되면 이제 과락당하거나 이제 점수가 이제 2개, 3개 모자르게 돼 이제. 자, 그 다음에 거기 어디를 보냐 그러면 4번 문제를 볼게요. 4번.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을 확보하고 80% 이상의 토지 소유권을 확보할 것. 자, 오다 X다. 자, 거기 X예요. 여기 봐, 여기. 조합설 인가를 받을 때는 대지 면적의 80%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하고 소유권을 15% 확보해야 되는데 시험 문제가 여기 80%하고 15%의 위치를 바꿔놨네, 거기. 사용권은 15%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소유권을 80이라고 그랬는데 80과 15%의 위치를 맞바꿔야 돼. 여기 지금 사용권은 80, 소유권은 15. 근데 거기 시험 문제는 거꾸로 했어요. 15%와 80이 반대로 돼 있다고 지금. 그래서 사용권은 15%가 아니라 80. 그 다음에 소유권은 80이 아니라 15%. 그래서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되며 슬롯이 잘라. 여기까지 맞아 틀려요. 여기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 리모델링 좀 뭘 받아야 돼? 설립 인가. 맞잖아요. 설립 인가 받아야 된다. 거기까지 맞아요.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설립 후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다가 등기를 해야 된다. 오다 X다. 예, 인가 받아야 되는 건 맞지만 등기는 하지 않습니다. 등기해야 되는 것은 도시개발조합하고 정비조합, 재개발, 재건축조합이 등기를 하고 주택조합은 등기하지 않습니다. 결론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에다가 별표를 2개 치겠습니다. 6번.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자, 오다 X다. 요거 X인데요. 지금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 조합설립 인가받고 2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되는데 지금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이 중도교체 신규 가입은 사업계획 승인 이유가 여기 별표 2개 돼 있잖아요. 여기 중도교체 신규 가입이 안 되는 것은 사업계획 승인이 아니라 뭐라고 써놔? 조합 설립인가. 설립인가 이후부터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은 중도교체 신규 가입이 안 되는 거예요. 사업계획 승인이 아니고 조합 설립인가 이후부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번 문제가 매우 많이 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해놔야 된다. 자, 거기까지 하고 쉬었다 본다. 칠판도 다 지웁니다.